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요. 요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네비우스 그룹, 티커로는 MBI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좀 보니까 바로 어제네요. 2025년 11월 17일 기준으로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3% 가까이 오르면서 85.98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시장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AI 인프라 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한 뭐랄까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회성처럼 등장했다. 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네비우스를 그냥 새로운 클라우드 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또 하나 나오는 건가 하고요.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비우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그들의 비전, 그 야망에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야망이요.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보통 클라우드 회사 하면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거대 기업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네, 그들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강자들은 주로 서버 공단이나 컴퓨팅 파워,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업에 가까웠어요. 아, 땅을 빌려주는 임대업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네비우스는요, AI라는 이 새로운 대륙이 발견된 이 시점에 단순히 그 땅을 임대해주는 수준을 넘어서고 싶어 해요. 넘어서요? 네, 아예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제국이요? AI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 정말 A부터 Z까지 전부 자기들 생태계 안에서 해결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걸 업계 용어로는 풀스택 수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와, AI 제국을 건설한다.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 풀스택이라는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이죠. AI 모델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레고 블록처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블록들로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건지 하나씩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네비우스 제국을 떠받치는 4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네 개의 기둥이요? 네,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기둥은 역시 네비우스 AI입니다. 이건 제국의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이요? 네, 즉 AI를 학습시키고 또 구동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GPU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업부입니다. 요즘 AI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컴퓨팅 파워잖아요. 그걸 직접 공급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의 엔진 역할을 하는 심장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은 GPU 클라우드라는 땅. 그럼 땅이 준비됐으면 그 땅에서 뭔가를 키워야 할 텐데 씨앗이나 농기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 씨앗과 농기구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기둥 톨로카 AI입니다. 톨로카 AI. 네, AI의 성능은 결국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켰느냐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음식이 나오듯이요. 바로 그겁니다. 톨로카 AI는 바로 그 AI에게 먹일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 데이터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걸러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름표를 붙여주는 주석 처리까지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와, 데이터 정제 작업까지 직접 한다고요? 네, 한마디로 AI에게 먹일 유기농 맞춤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비유가 정말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 AI용 유기농 사료 공장이라 보통 데이터 가공은 별도의 전문 기업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 직접 하겠다는 게 네비우스의 큰 그림인 거죠. 자, 그럼 땅도 있고 씨앗도 있어요. 다음은 뭔가요?
농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죠. 이 모든 걸 다룰 줄 아는 전문가, 즉 농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여기서 세 번째 기둥인 트리플 10이 등장합니다. 트리플 10. 이건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에요. IT 기술이나 데이터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키워내는 곳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AI 인프라 회사가 교육 사업까지 직접 한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놀라운 거죠. 자신들의 제국에서 일할 인재, 즉 자신들의 기술과 서비스에 최적화된 전문가들까지 직접 양성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통은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인재까지 직접 키워서 쓰겠다니 이건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태계를 완성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뭔가요? 땅, 씨앗, 농부까지 다 나왔는데 마지막 기둥은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에이브라이드라는 사업부인데요. 에이브라이드? 네, 여기서는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처럼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AI 기술을 연구하고 상용화를 준비합니다. 앞선 세 기둥이 현재 제국의 부와 영토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에이브라이드는 새로운 대륙을 찾아 떠나는 뭐랄까 탐험선단 같은 존재인 셈이죠. 와, 들어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데이터로 톨로카로 AI 모델 네비우스 AI를 만들고 그 과정에 필요한 인재 트리플 10을 직접 공급하고 그렇게 쌓인 기술력으로 미래 먹거리 에이브라이드까지 준비한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회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른 경쟁사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겠군요. 네.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이 과정 중 하나, 예를 들어 GPU 클라우드 제공에만 집중하는 반면 네비우스는 말 그대로 파이 전체를, 시장 전체를 독식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구조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주 고객은 B2B, 즉 기업들이고요.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과 매달 고정된 금액을 내는 구독 모델을 함께 사용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네비우스의 야심찬 청사진 그 네 개의 기둥에 대해서는 정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고요. 네, 그런데 비전이 아무리 멋져도 현실은 또 냉정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멋진 그림이 실제 숫자, 즉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던데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공존한다는 점이에요. 빛과 그림자라? 네,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작년 대비 무려 600%가 넘게 성장했어요. 60%도 아니고 600%라니 이건 뭐 로켓에 올랐던 수준이잖아요. 네, 성장세는 정말 폭발적이죠. 지난 1년간 1억 1,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매출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당연히 흑자가 나거나 적어도 적자 폭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오히려 순손실 규모는 더 커졌다고 나와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네비우스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네비우스는 돈을 버는 것보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계획된 적자 상태인 거죠. 계획된 적자요? 아니 일부러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라는 이 새로운 대륙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땅 따먹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군요. 맞습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같은 전 세계 전략적 요충지에 최첨단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짓는 비용이 엄청나죠.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에다 미래 기술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구개발 R&D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초기에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요. 아, 아마존의 초기 모델과 비슷하군요. 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일종의 성장통의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런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 ROE요. 네, 이 ROE는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현재 네비우스의 ROE는 2.4%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2.4%면 정말 낮은 거네요. 네, 이건 투자한 돈에 비해 아직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지금은 이익을 내는 단계가 아니라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는 걸 이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미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완전 정반대인 게 재미있어요. 그렇죠. 주가만 보면 마치 지금 당장 엄청난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료에도 P나 PS,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매출 비율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높다고 나오는데 네네. 이건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엄청나게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투자자에게는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요? 네. 시장은 이미 네비우스가 미래에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주가를 매기고 있는 거죠. 아, 만약 그 기대대로, 아니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실제로 보여준다면 투자자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시장의 그 높은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실망감 역시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겁니다. 아, 기대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군요. 네, 높은 기대는 높은 수익의 가능성이자 동시에 높은 리스크의 원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시장이 바보가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높은 기대를 거는 데에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도대체 어떤 잠재력을 보고 이 위험해 보이는 베팅에 다들 동참하고 있는 걸까요? 네비우스의 성장 엔진에는 어떤 특별한 연료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높은 기대를 뒷받침하는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거시적인 환경, 즉 시대의 흐름이 네비우스를 강력하게 돕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AI 인프라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사실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렇죠. 자율주행차, 신약 개발, 금융 분석, 이제는 AI가 쓰이지 않는 산업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죠. 그리고 이 모든 AI 기술의 심장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파워입니다. 그렇죠.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이 수요는 앞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비우스는 바로 이 거대한 파도의 가장 앞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파도를 타고 있는 서퍼 중 한 명이 셈이죠. 시대의 흐름이라는 가장 강력한 바람을 등지고 항해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뭔가요? 그 거대한 파도를 탈 수 있는 최고의 서핑보드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최고의 서핑보드요? 네, 바로 AI 칩 시장의 절대 제왕,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죠. 아, 엔비디아가 나오는군요. 네, 이건 그냥 단순히 부품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네비우스가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블랙웰 울트라 AI 팩토리 플랫폼의 조기 채택자, 즉 얼리 어댑터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기 채택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냥 신제품을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써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 이상의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신 고성능 GPU는요, 돈이 있어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군요. 네.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들보다 먼저 그것도 안정적으로 최첨단 GPU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황금 티켓을 손에 준 겁니다. AI 인프라 사업에서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막강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와, 엄청난 거네요.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VIP 패스로 먼저 들어가는 거랑 똑같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둘째, 엔비디아는부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표이기도 해요. 기술력의 증표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이 담긴 제품을 아무한테나 먼저 주진 않겠죠. 이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해서 최고의 성능을 뽀관해줄 파트너를 아주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네비우스가 그 파트너로 선택됐다는 건 그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엔비디아가 보증해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하나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무기를 가진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세 번째 동력이 시장을 더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초대형 계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자료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최대 19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5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대규모 GPU 인프라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네비우스의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거의 굳어지는 계기가 됐죠. 25조 원이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이건 뭐 그냥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계약이 정말 엄청난 뉴스였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아. 마이크로소프트의 필요에 따라서 그 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계약이에요. 물론 그 상징성은 엄청나지만 이 숫자 자체를 확정된 미래 매출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 무조건 25조 원짜리 계약이 아니라 최대 그만큼까지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놓칠 뻔했습니다. 네, 투자자라면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상징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애저라는 세계 2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회사가 자신들의 AI 서비스를 위해서 외부 기업인 네비오스의 인프라를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비우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뭔가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의 애저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네비우스가 채워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 계약 하나로 네비우스의 시장 내 신뢰도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폭발하는 시장 수요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엔비디아라는 최고의 엔진을 단 서핑보드를 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인과 함께 항해를 시작한 셈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 높은 기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장밋빛으로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하, 그렇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에는 항상 숨겨진 하지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비우스가 넘어야 할 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네비우스가 마주한 과제들도 아주 명확합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수익성 증명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숙제. 수익성. 둘째는 높은 주가, 즉 밸류에이션 부담. 셋째는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네 가지 리스크. 하나씩 자세히 짚어주시죠. 첫 번째, 수익성 증명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건 네비우스에게 주어진 일종의 시간 제한 미션 같은 거예요. 시간 제한 미션이요? 네. 앞서 봤듯이 네비우스는 지금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성장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초기 성장 기업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시장의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는 거죠. 아, 언제까지나 미래라는 스토리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구축한 이 멋진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명확한 숫자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들은 그 전환점이 언제가 될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를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현실의 이익으로 바뀌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럼 두 번째 리스크,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서 주가가 이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겠네요. 비슷합니다. 이미 비싸다라기보다는 미래의 기대를 너무 많이 땡겨와서 위험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는 거군요. 네.
현재 주가에는 앞으로 몇 년간 네비우스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대로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건 주가가 작은 악재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다음 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아주 약간만 못 미치더라도 주가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즉,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리스크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공된 소스를 보면 네비우스는 러시아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얀덱스에서 분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얀덱스요? 네. 물론 현재 네비우스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완전히 독립적인 기업이고 사업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해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특히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복잡한 시기에는 이런 출신 배경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규제 환경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회사의 기술력이나 사업 전망과는 별개의 일종의 꼬리표 같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별개로 투자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외부 변수라는 말씀이시군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리스크는 바로 경쟁이군요. 그렇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은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는 만큼 경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존의 공룡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이겠죠.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으로 언제든 네비우스를 위협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네비우스처럼 AI 특화 인프라를 내세우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코어웨이브 같은 신흥 강자들과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거고요. 정말 전쟁터네요. 네, 이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의 풀스택 전략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네비우스만의 무언가, 즉 해자를 계속해서 깊고 넓게 파야만 합니다. 자, 오늘 정말 깊고 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장입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비우스 그룹은 AI 시대의 인프라 건설자라는 아주 명확한 비전 아래 데이터부터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독특한 수직 통합 모델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무기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장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은 정말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 리더십과 시장 선점 효과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로 인한 수익성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명확한 과제들도 함께 존재하죠.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떤 성향의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이런 특성들을 종합해보면요. 네비우스는 높은 주가 변동성과 초기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하는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요? 네. 반면에 안정적인 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이 회사가 현재 투자 단계를 지나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숫자로 직접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네비우스가 AI 인프라 시장의 다크호스를 넘어서 진정한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네비우스는 AI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수직통합형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반면에 시장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연합 형태의 모델도 존재하죠. 네, 그렇죠. 앞으로의 AI 시대는
과연 네비우스처럼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각 분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의 느슨하지만 강력한 연합이 최종적인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